안녕하세요, 맹피셜입니다. 오늘은 맨시티의 상징 케빈 데브라이너와 그가 없는 맨시티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케빈 데브라이너 15-16 시즌부터 맨시티의 유니폼을 입은 펩 과르디올라보다 더 오랜 시간 맨시티에서 머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맨시티 서포터들을,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축구 팬들을 열광시켰던 슈퍼플레이를 보여준 선수죠. 데브라이너는 참 특이한 선수입니다. 뭐랄까요, 1990년대 혹은 2000년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선수, 플레이에서 클래식함이 묻어나오는 선수라고 할까요? 그의 플레이에선 요즘의 미드필더들에게선 느낄 수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현대 축구가 계속 발전을 거듭하면서 점차 미드필더들에게 요구하는 덕목이 달라져 왔습니다. 저는 그 분기점이 2008년 바르셀로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까지 축구에서 미드필더에게 요구한 건 터프한 중원 싸움, 화끈한 중거리포, 공격수에게 찔러주는 킬패스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바르셀로나에 부임한 펩 과르디올라는 자신의 미드필더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능력들을 요구했는데요. 경기장의 그 어떤 공간에서도 뛸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 자신의 축구 전술 철학, 포지션 플레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 이해도, 상대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짧은 패스로 풀어나올 수 있는 센스. 과르디올라는 이러한 능력을 갖춘 미드필더 차비, 이니에스타, 부스케츠와 함께 유럽을 정복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대 축구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았습니다. 미드필더의 메타 자체가 바뀐 거죠. 이후 과르디올라의 선수들뿐 아니라 축구계 전체에서 미드필더들의 스타일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미드필더들의 교본과 도갔던 선수들, 스티븐 제라드, 프랭크 램파드, 폴 스콜스, 야야 투레와 같은 이들의 스타일이 더 이상 주목받지 않게 되었고, 반면 다비드 실바, 균도안, 모드리치, 토마스 밀러처럼 멀티플레이어로서의 성향이 짙은 미드필더들이 기용됐습니다. 이 새로운 미드필더들의 특징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높은 공간 이해도. 그들은 마치 경기장 전체의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놓은 듯 피치 위 어느 공간을 가도 활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패러다임의 격변기에 화끈한 중거리포와 킬패스로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선수가 등장하는데요. 14-15 시즌 분데스리가를 지배한 선수 케빈 데브라이너였습니다. 해당 시즌 데브라이너는 16골 28도움이라는 경이적인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팀의 포칼 우승에 기여했죠. 분데스리가에서의 활약 이후 맨체스터 시티로 넘어온 데브라이너는 프리미어리그 무대 위 자신의 진가를 넘치게 증명했습니다. 지금까지 358경기, 96골, 153도움을 기록, 시티를 넘어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하나로 언급될 정도의 활약을 펼쳤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남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미드필더의 패러다임을 바꾼 당사자인 펩 과르디올라가 어떻게 클래식한 스타일의 데브라이너를 이토록 잘 활용한 걸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패러다임이나 메타 같은 것이 끼어들 틈이 없이 데브라이너가 그냥 잘해서입니다. 이 정도로 골과 예리한 패스들을 때려 넣는데 아무리 고집센 과르디올라라도 이 선수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데브라이너의 퀄리티를 목격한 과르디올라는 그를 100% 활용하기 위해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데브라이너가 활약할 수 있는 판을 짜주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측면입니다. 2016년부터 18년은 데브라이너의 몸 상태가 가장 좋을 때였습니다. 과르디올라는 이런 데브라이너에게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측면과 하프스페이스를 향해 적극적으로 빠져 움직일 것을 요구했고, 데브라이너는 측면에선 날카로운 크로스로 어시스트를, 하프스페이스에선 환상적인 중거리골을 보여주며 명실공히 팀의 에이스가 됐죠. 또한 당시의 데브라이너를 보시면 낮은 위치에서 수비하다가 역습이 시작됨과 동시에 직접 볼을 끌고 올라가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상대 수비가 터프한 압박으로 부딪혀와도 그걸 버텨내면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 킬패스 혹은 중거리 득점을 터뜨리는 모습을 거의 매 경기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역할은 프리롤입니다. 18-19 시즌 큰 부상을 당한 데브라이너는 이제 과거처럼 왕성한 활동량과 스프린트를 보여주긴 어려워졌습니다. 과르디올라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시기부터 그에게 더 이상 낮은 위치까지의 수비 가담, 무리한 스프린트 등 많은 활동량을 필요로 하는 플레이들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공격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원했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시기에 맨시티는 공격수의 부재 문제를 앓고 있었습니다. 아구에로는 노쇠화했고 제주스와 스털링은 아쉬운 골 결정력을 보여줬습니다. 즉, 공격 시퀀스의 마무리 작업에 아쉬움이 있었던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르디올라는 데브라이너가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그라운드 전체를 누비며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데브라이너는 자신이 원하는 플레이를 피치 위에서 자유롭게 펼칠 수 있었는데요. 그 파괴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19-20 시즌 데브라이너는 16골 22도움, 맨시티 커리어 하이를 기록, 과르디올라가 원했던 대로 시티의 공격 작업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때의 맨시티는 말 그대로 데브라이너가 팀의 본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경기 중 미드필더가 됐다가 윙어,
때론 골을 넣는 스트라이커 역할까지 소화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방향을 가리지 않았고 많은 공격 시퀀스의 시작점이 그의 발끝이었습니다. 이런 포지션 소화 능력을 보여줬던 데브라이너는 시티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선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역할은 세컨톱입니다. 아마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최근의 데브라이너의 모습일 겁니다. 22-23 시즌 맨시티는 엘링 홀란이라는 최고의 공격수를 영입합니다. 그리고 과르디올라는 홀란의 골 파트너로 데브라이너를 점찍었죠. 하지만 이때 데브라이너는 약간의 에이징 커브와 부상을 겪으며 또다시 활동량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과르디올라는 생각했습니다. 케빈을 아예 세컨톱으로 올리고 뒤에 있는 센터백을 활용해 미드필더 3명을 맞춰야겠다. 이 아이디어는 스톤스가 중앙 미드필더처럼 올라가는 전술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자리를 잡고 팀이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갖추게 되자 데브라이너는 이 세컨톱 자리에서 새로운 활약을 펼칩니다. 홀란을 향한 날카로운 킬패스를 뿌리며 한 시즌 29도움을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데브라이너의 변화들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팀이 나아가는 동안 데브라이너의 역할도 수없이 변화를 거듭했고 그 어떤 역할, 어느 상황에서도 그는 시티의 에이스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말이죠. 그러나 데브라이너 역시 사람인지라 영원히 피치 위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 큰 부상으로 장기간 경기를 뛸 수 없게 되면서 시티 팬들 사이에선 이런 논의들이 오갔습니다. 데브라이너가 없어지면 누가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지? 이 논의에 대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필포든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과르디올라가 키우고 있는 맨시티의 미래는 필포든입니다. 억만금을 줘도 팔 생각이 없고 필드의 어느 공간에 갖다 놓아도 적응할 수 있도록 포지션의 공간 이해도를 높이고 있으며 점차 큰 경기에서도 기용하면서 경험치를 쌓아놓고 있죠. 그 외에도 베르나르도 실바, 훌리안 알바레즈 같은 훌륭한 자원들이 맨시티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 지금 현 상황에서 그들이 당장 데브라이너의 빈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노입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시티에서 데브라이너를 완벽히 대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는 분명 다른 클래스에 존재하는 선수고 그 빈자리를 채우려면 맨 처음 과르디올라가 그랬듯 데브라이너가 없는 아예 다른 판을 짜야 합니다. 기존 데브라이너가 솔로 플레이로 하던 것들을 전술로서 혹은 다른 두세 명의 선수들이 그가 하던 역할을 나눠 플레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브라이너의 저돌적인 전진은 필포든이, 화끈한 중거리 슛은 로드리가, 세컨톱으로서 보여줬던 박스한 타격 능력은 알바레즈, 홀란을 향한 도움은 팀 전술로 커버해야 하죠. 놀랍게도 과르디올라는 이미 이 판을 어느 정도 준비해둔 것으로 보입니다. 훌리안 알바레즈, 그는 데브라이너가 22-23 시즌 맡았던 세컨톱 역할을 훌륭하게 커버하면서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데브라이너만큼의 파괴적인 플레이는 아닐지라도 박스 안에서의 센스 있는 슈팅, 주변 동료들과의 연계를 통해 공격 작업을 풀어가는 모습이 일품입니다. 뭐랄까요? 좀 편한 말로 표현하자면 데브라이너는 와 저걸 보고 패스를 뿌리네 였다면 지금의 알바레즈는 와 저걸 지키고 풀어나오네 같은 느낌입니다. 미래를 생각해보면 훗날 데브라이너의 클래스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필포든 역시 과거 데브라이너가 가지고 있던 전진성을 장착한 선수입니다. 패스, 드리블, 연계 플레이 등을 통해 맨시티가 소유하고 있는 볼을 적극적으로 전진시키죠. 포든의 이러한 재능은 데브라이너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빛을 발하며 시티의 공격 작업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데브라이너의 빈자리를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시티는 언제나 그랬듯 유동적인 변화를 통해 그가 없는 판으로 새롭게 재편될 겁니다. 여기까지 케빈 데브라이너와 그가 없는 맨시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2-23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 후 과르디올라는 데브라이너를 껴안으며 우리가 해냈다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 장면은 저에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그간 시티가 챔스 무대에서 미끄러질 때마다 가장 큰 책임감을 느낀 인물은 역시 과르디올라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책임감을 느꼈던 건 누구였을까요? 저는 단연코 팀의 최고 참이자 에이스 케빈 데브라이너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과르디올라와 데브라이너는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래블 달성의 순간 오직 두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는 감정에 녹아들었던 거겠죠. 그 모습은 감독과 선수라기보다는 마치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친구와도 같았습니다. 데브라이너에겐 대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의 맨시티를 만들어낸 선수, 2010년대부터 20년대 맨시티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선수, 앞으로도 시티 팬들의 머릿속에 남아있을 이름이 케빈 데브라이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맹피셜이었습니다.